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부사관 언어능력시험 평가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우리가 어휘평부터 시작해서 진도를 쭉 뽑아서 7시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많은 문제에서 문제의 지역적인 문제만을 보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를 다 들어주시고 풀어주셔야만이 올바르게 우리가 해설되고 또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로 6번째 독해편의 6번째 글의 제목 정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3편 독해편에 와 있는데 글의 독해편에서 06번이죠. 여러분 주신 글의 제목 정하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글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은 글의 전체의 제목, 글 전체의 제목을 붙이는 법, 이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제목을 붙이는 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리 했을 때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의 집약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제 1번입니다. 다음을 도입글로 보아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리 했을 때 노자는 성을 절하고 지를 버리면 민니가 백배하리라고 하여, 노자는 성을 절하고, 그러니까 이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규범적인 겁니다. 법률이야.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알아. 이런 지를 버리면 민니,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될 것이라고 하여 지식인이 학문이 하는 것에 불필요함을 말하였다. 그러나 딱한 것은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알며 후세 사람들이 도덕경이란 책을 읽음으로써 이 노자의 사상을 알 수 있게 말하니 오히려 지 자체를 반성한 지라고 하겠다. 이때 지 자체를 반성한 지의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그렇죠? 이때 지 자체를 반성한 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지는 우리가 뭐죠? 대단히 추상적이며 규범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하여 여기 나오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이냐, 그죠? 일상적입니다. 이러한 지야. 그래서 이 전체는 지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올바른 지란 무엇인가 하고 그런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죠?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무지를 아는 점에 있어서 그 무지조차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직도 하다고 하였거니와 노자는 지의 불필요함을 아는 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네요. 결국은 우리가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죠? 핵심어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핵심어의 밑줄을 긋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핵심어를 가지고 뭘 찾아야 돼? 글의 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노자는 지의 불필요함을 아는 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글의 요지가 뭐죠? 지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지의 불필요함을 아는 지, 이것도 사실은 깨달음이야. 그것도 하나의 지식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지식은, 이러한 지식은 결국은 뭐에서 획득되지? 결국은 학문에 의해서 획득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배우고 들으면서, 문자는 우리가 배우고 물으면고 답하면서 문답에서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학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 밑에 나오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학적에 대한 비평문을 읽은 후에 중요한 사항을 의학문으로 의 형식으로 메모한 것이다.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아이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심히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는 떠나는 임에 대한 저주와 원망을 나타낸다. 임에 대한 저주는 화자의 약해진 마음 탓에 발병 정도로 순화된 악담으로 마무리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하신 대로 아리랑을 가지고 뭐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전통적 이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 진달래꽃의 화자는 임을 꽃뿌리며 보내겠다고 한다. 보내겠다는 미래시로와 떠나고 싶을 때는 막지 않겠지만 있는 동안 사랑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떠나는 고통을 내면함으로써 그것을 달래보고자 하는 유한의 방식을 보기도 한다. 여기는 지금 뭡니까? 진달래꽃을 가지고 소위 뭐죠? 진달래꽃에 이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전통적 이별은 뭐죠? 외면적 표출이네. 그렇죠? 에이 가다가 넘어져서 발병이 나봐야라. 하지만 이건 뭐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뭘 보여줘? 고통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내면적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꽃을 이야기할 때 에이블비 슬프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위 뭐죠? 이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별의 두 대상의 차이점을 우리는 뭐라 하죠? 대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음 몇 번이야 돼? 3번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1번은 말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핵심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 모두 이별이야. 이별의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핵심어가 반드시 제목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므로 답이 몇 번이야 돼? 3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다음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 한번 써볼게요.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 이때 사고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이것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언어우위론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다음 주한 연구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한다고 말한다. 자, 이리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어디냐?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한다. 여기까지가 뭐죠? 언어의 기능이야. 언어의 기능이야. 어떤 기능이 있다고? 사물의 인지 기능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그 밑에는 예시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와 쌀과 밥을 서로 다른 것으로 범주하여 인식하는 반면 에스키모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땅에 쌓인 눈, 얼음처럼 굳어서 이글을 질 수 있는 눈을 서로 다른 것으로 범주하여 파악한다. 이처럼 언어는 사물을 자의적으로 범주한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우리 교재로 보시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 있죠?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한다고 한다. 이 문장 전체가 첫 번째 주제 뭐죠? 주지예요. 그 밑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지금 뭐죠? 부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지 여기 나오는 이것은 예시, 예를 들어준 부분이고 이 주지에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언어라는 말과 뭐죠? 인지라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핵심어를 찾아서 이걸 연결하면 답이 돼요. 그러므로 당연히 답이 몇 번이야 돼? 1번이야 돼. 그렇죠? 언어와 인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3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하. 3번 문제는 말입니다. 가나 다라 마가 있는데 마달락은 편의상 생략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나 다를 보시고 다라를 보시고 각 문단에 제목을 붙여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먼저 거기에 가번 들어갑니다. 가번에 뭐가 나오느냐? 다음 가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목을 붙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문화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국어의 어문, 문법, 어휘 중에서 어휘명이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어휘는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 문화 수준이 낮고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때 어휘만이 우아하고 고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민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휘를 사용하고 우리 어휘를 될 수 있는 대로 다듬어 쓰는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참으로 바로 서고 민족정기와 사회청의가 구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언어 생활만이 순수할 수는 없다. 만약에 가번의 말입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말을 문맥상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의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 어휘를 대순으로 다듬어 싸는 노력이야. 그러므로 그 다듬어 싸는 노력을 뭐라 하지? 일종의 국어 순화, 즉 말 다듬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 바로 밑에 두 번째 있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가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야. 그렇죠? 그러므로 민족정기와 사회정의 구현이야. 그러므로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과 이 말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 어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 줘야만이 바로 가문단의 제목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야 돼? 거기 나오는 가번 보세요. 밑에 선택지 가번 보세요. 사회정의를 통한 국어 순화. 이건 맞았죠? 됐습니까? 이어서 나번 들어갑니다. 나번에 뭐라고 나오냐? 입세기구 만들어 서서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를 표현하는 신어, 학수로도 수없이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신어는 시대에 따라 생겨났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긴 생명을 가지고 완전한 국어어휘가 되기도 한다. 학수로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학문의 발달에 따라 그 전에 없던 새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 수어가 쓰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어를 찾아쓰려고 노력해 보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언제나 손쉽게 일본식 한자를 빌려 쓰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를 쓰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렇게 순수 국어어휘는 더욱더 그 소멸의 길을 제초할 것이다. 국어어휘가 어휘를 가지고 학수로 쓰는 순까지 올려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에 쓰이는 학수로가 통일되도록 중앙협의회에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나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A는 B해야 한다로 나와주고 있죠. 이제 국어어휘를 가지고 학수로 쓰이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쓰이는 학수로가 통일되도록 중앙협의회에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부분이 핵심 문장입니다. A는 B해야 한다는 대단히 주관적인 주장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저보고 나번에 제목을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맨 마지막 문장 국어어휘가 학수로 쓰이는 순까지 끌어올려져야 하고 또 거기 나오는 중앙협의회에서 그러한 쓰이는 용어가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중앙협의의 역할에 대해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신어는 필요하죠. 신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할과
신어에 대해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맞죠? 저라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거기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언어 변천사가 나오는데 시대적 변천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단지 추상적으로 언어는 변하고 새롭게 쓰이고 새롭게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진술되고 있지. 언어 역사적인 일부 나오긴 했지만은 실은 그건 그의 주장이 아니고 이게 주장이야. 그죠? 다음 이어서 답은 들어갑니다. 답은 뭐냐? 어휘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라기 때문에 이를 풍부하고 순수한 것으로 한 다음에 글로 쓰이는 문학작품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흔히 구어를 문학작품에 반영한다고 하면 속어, 비어, 방언을 마구 섞어 쓰는 글로 생각하시나 그는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다. 바로잡힌 사회에서 바르게 쓰는 언어, 이것을 반영하면 구어 중심의 문학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구어 사용을 일반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어 사용을 일반화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문학작품에서도 그렇다. 구어가 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야. 다음 라번 세상 갈수록 문장어 중심에서 토론, 대화, 공개 강좌, 공개 설명의 언어생활로 바꾸어 가고 있다. 구어와 대중어는 날로 발달하고 있다. 언어정책 입안자는 항상 산 언어인 대중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사 수집하여 국어의 어유 여러 기준을 세운 데 참고하여 대중의 언어가 문학인의 언어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라는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뭐요? 언어정책 입안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언어정책 입안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언어의 발달이야. 그렇죠? 이걸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그러면 2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여러분 것이 뭐죠? 화제 및 뭐죠? 논제가 유도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다 뭐야? 그 해결책이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나 다라 모두 뭐야? 결국은 A는 B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각 문단의 제목 정하기를 살펴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7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7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이런 말들에 딱딱 밑줄을 쳐야 돼. A는 B의 논설문 같은 경우는 A는 B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잡아서 밑줄 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이번에는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로 7번째 글의 중심 화제를 찾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또는 필자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걸 찾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갑니다. 자, 유제 1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화제로 척절한 것은 묵자는 자기를 위하듯 남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듯 남의 나라를 위한다면 온 세상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묵자의 사상의 이런 점은 가르쳐 콩리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묵자의 이런 생각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감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감정에 기초한다면 남보다 나의 부모보다는 내 부모를, 남보다 나를
남의 부모보다는 내 부모를,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을, 남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묵자는 이 같은 차별화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급기야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여 따져보고자 했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을 가만히 보세요. 그 박스의 첫 번째 문장 있죠? 거기 나온 묵자는,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묵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듯 남을 위하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하듯 남의 나라를 위한다면 온 세상이 이루어져 결국은 그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뭡니까? 묵자가 내세우고 있는 건 뭐야? 평등해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묵자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쩌냐? 뭐가 나타나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차별해요. 맞죠? 밑에 세 번째 줄,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을, 남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바로 뭐죠?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묵자는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의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글에서 먼저 1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은 묵자는 말입니다. 차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해를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묵자의 평등해를 뭐라 그래?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묵자의 평등해를 그대로 풀어준 말이고, 제목은 어찌해야 되지? 여러분 자신으로 추상적이거든. 그러므로 당연히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 그렇죠? 됐습니까? 4번, 1번과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은 차별에는 묵자의 사상이 아니고 4번은 말입니다. 묵자의 사상은 나왔지만은 동양 사상이 나온 건 아니에요. 동양 사상의 일부의 한 영역이 묵자일 수는 있어도 묵자와 동양 사상을 대등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4번 답이 될 수 없지. 결국 2번과 3번인데 3번에 비해서 2번이 훨씬 뭡니까? 글의 내용을 더 넓게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답이 몇 번이어야 돼? 2번이어야 된다. 맞죠? 다음, 이어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유형이 좀 신기하죠? 이 강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질문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들어갑니다. 좋은 컴퓨터란 무조건 비싼 컴퓨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첨가된 비싼 컴퓨터를 들여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나 용도에 맞는 컴퓨터를 선택하여 그 기능을 100% 활용하는 것이 컴퓨터 사용의 이익입니다. 이처럼 좋은 컴퓨터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목적에 맞는 컴퓨터입니다. 그랬네. 그러므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문단을 나눠봐. 여기까지 뭐죠? 우리가 흔히 하기엔 좋은 컴퓨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매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컴퓨터를 잘 아는 주위 사람에게 부탁할 때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만 정해지면 컴퓨터는 돈에 맞춰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뭐죠? 구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와주고 있느냐? 컴퓨터 부품과 부품의 종류는 요지경 속이라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에 나오는 컴퓨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품이 국산이냐 예전에 따라서 어느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 하드디스크 용량과 어레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가격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뎀, 사운드 카드, 영상 카드 등 주변 기기가 얼마나 부착되는가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은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뭐죠?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컴퓨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처음부터 무조건 비싼 것을 구입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것을 고르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하게 별 정도로 시작하고 컴퓨터를 알게 되어 자유자재로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업무와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컴퓨터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좋은 컴퓨터란 무엇이냐?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런 말들이 여기에 들어와주면 돼요. 좋은 컴퓨터 구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엔 답이 몇 번이어야 돼? 당연히 1번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해답편에 보면은 말입니다. 맨 하단에 01번에 거기에 답이 몇 번으로 나와주고 있냐? 2번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1번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타 나온 거예요. 주의해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그 정오표를 반드시 게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타 나온 거니까 주의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2번은 굉장히 기네. 이런 식으로 문단을 끊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끊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다음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예수로 민주화는 현대 문명이 개발한 엄청난 물질적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그와 동시에 현대 문명의 병폐인 공학 만능주의의 근본적인 극복 없이도 불가능한 점에서 역시 인간 회복 과업의 어려움을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습성과 욕구마저 병현시키는 현재의 기술 이력을 받아들이되 그 과정에 또 인간 본인의 모습을 인지하고 쟁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주문이다. 흔히들 인간이 과학기술에 의해 지배되지 말고 인간이 과학기술을 지배하면 된다고 간단히 말해보기로 하지만 이것은 하이데거가 지적했듯이 전형적인 과학기술적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지도 못한 채 과학기술로 인간 지배를 지향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쉽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성의 창조와 이미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하나의 작업으로 파괴한다는 우리의 다분히 역설적인 요구에도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기술 및 기술 문명과 본질적으로 친숙해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배형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방식이요 존재 양식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에 대해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뭐 거기 나오는 뭐야? 예수로 민주화란 말이 있는데 예수의 민주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문단의 핵심 어구는 예수의 민주화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여전히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인간성의 창조와 그죠? 인간성의 창조와 인간성의 회복이야. 그죠?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뭐죠? 창조와 회복의 균형이야. 그죠?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성의 창조와 이미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하나의 작업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죠? 주장이에요. 이것이 주지 또는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시죠?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성의 창조와 이미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하나의 작업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결국 뭐죠? 현대 문명, 즉 과학기술과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 존재양식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이것은 물론 모더니즘의 예술관과는 다른 이야기다. 다수 대중의 생활과는 혈연된 예술, 오직 심리적 가치의 결정체로서
우주 속에 덩그러니 홀로 있는 작품이란 언뜻 보면 현대 기술 문명에서 가장 초연한 존재 같지만 실상 가장 철저히 기술 중심적 사고방식에 애속되어 있는 태도표현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을 기술적 이용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양단간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고방식의 소상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예수로 민주화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본 입장은 예수 본질 속에서 인간과 기술 문명 간의 보다 다른 차원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밑줄 한번 긋겠습니다. 어디에 이 예수로 본질 속에 인간과 기술 문명 간에 보다 다른 차원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밑줄 됐습니까? 다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로 민주화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기술 문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빈곤과 질병과 탄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중이 예수로 창작과 감상만을 고루 추구하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물질적 기반 확대에만 우선권을 주고 기존 예술관에 입각한 대중교육에 희망을 거는 것은 민중의 창조적 역량을 위축시키는 일이 될 뿐더러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에도 차질을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아까 밑줄 그어놨던 부분 있죠. 뭐라고? 예수로 본질 속에서 인간과 기술 문명 간에 보다 다른 차원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는 인식에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뭐죠? 문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두 번째 문단은 핵심을 요약해 말하면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글을 읽을 때 핵심이 되는 문장에는 밑줄을 긋고 네모를 치고 그걸 연결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애초부터 기술이면서 기술이 아닌 것이 바로 예술이다. 좁은 의미의 기술적 요소와 비기술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는 뜻을 넘어서 예술은 철두철미한 하나의 기술이면서 전혀 다른 그 무엇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선 예술은 기술이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이게 첫 번째 문단이야.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이게 두 번째 문단이요. 세 번째 문단은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문단은 뭐죠?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네 번째, 현대 건축이나 영화는 고도 과학기술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성악가 성대로부터 시인의 나말에까지 각기 제 나름의 재료와 도구를 동원하여 자기 뜻을 저하는 기호예인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러한 전달에 성공했을 때 예술은 기술과 혼동될 수 없다. 성공한 작품의 어느 한 구석이 기술이 아닌 것이었건만 시인은 사무사, 공자의 말이죠. 시를 300편 쓰면 사악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이요 생각이다. 의당 드러날 것이 드러났고 원래 있는 것이 있게 만들어지는 순간 기쁨인 것이다 해가지고 네 번째 단락도 여기 나온 니은의 부연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니은에 대한 뭐야? 이렇게 쓸래. 여기는 뭐야? 상술되고 있고 여기 뭐 되고 있다? 예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맞아야 돼. 그러므로 여기서 예술의 민주화란 말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여기 나온 예술이 말입니다. 예술은 뭐야? 창조와 회복의 두 가지 선이 다르지만 현대 기술 문명과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한 글이 바로 이 글이야. 그러므로 결국은 예술과 기술 문명의 관계, 이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 그렇죠? 그러므로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기가 뭡니까? 주제문단이에요. 여기가 바로 주제문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그게 답이야. 몇 번에 있는가? 거기 나오는 2번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과 기술이 다 나타나 있는 것. 다음 3번은 말입니다. 오직 첫 번째 문단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1번과 4번은 뭐만 다루고 있지? 예술만 다루고 있지 기술과 관계를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당연히 답 몇 번이어야 돼? 2번이 답이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3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조지훈의 글이죠. 조지훈의 글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글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글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글이기도 해요.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청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는 인격적으로 장사꾼이나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식견은 길자와 장사꾼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물론 지사와 정치가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독립운동할 때 혁명가와 정치인은 모두 다 지사였고 다 지사라 했지만 정당운동의 단계에 들어간 오늘의 정치가들에게 선비의 사회만 지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인 줄 안다. 그러나 오늘의 정당운동을 통한 정치도 국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통해서 정상이야. 정치도 하나의 장사야. 근데 목적이 뭐여야 돼? 국민의 복과 이익을 위해서야. 그쵸? 백성을 버리고 백성이 지지하는 공동전선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구복과 명리를 위한 부동은 무지조로 규탄되어 마땅하다. 밑줄 한번 긋겠습니다. 뭐라고? 개인이 누구야? 정치인이죠. 정치인의 구복과 명리. 구복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욕. 그렇죠? 그 다음에 명리는 명예욕. 정신적인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뭐죠? 착취하고 재산을 불리고 이러거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부동은 뭐야? 떠서 움직이는 거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죠? 권력이 있는 쪽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야. 이건 기조가 없는 걸로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밑줄 한번 그어주십시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이 난국을 수습할 지도자의 자격으로 대망하는 정치가는 권모술수에 능한 직업 정치인보다 시사적 품격의 정치 지도자를 더욱 대망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충정인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연결, 공정, 청백, 강의한 지사정치인만이 이 국군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 모든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지조의 깊이를 요청하고 변절의 악풍을 침 뱉고 욕하는 거야. 침 타짜 욕할 몇 자거든. 그것은 백성의 눈물겨운 호소이기도 하다.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한가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우한 권력 앞에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섣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정신의 자존, 자희를 위해서는 자아과도 같은 생활을 견디는 힘이 없이 지조는 지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지조는 매운 향기를 지닌 분들을 심한 고집과 기벽가에도 지녔던 것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게 뭐야? 지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같은 게 정치가야. 가장 많이 반복된 게 이 두 개의 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해방 이후에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여당과 야당에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사꾸라란 말이 있어요. 낮에는 여당 편에, 낮에는 야당 편에. 이쪽쪽 붙어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정치가들을 비판하는 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일삼는 정치가들에게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조선 후기의 선비 정신을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조선의 선비가 모든 게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지조 있고 절개 있는 그러한 지조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특히 정치인에게 그것이 삼엄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가장 반복되는 말들의 네모를 치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는 연습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8번째 추론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8번째 추론에 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겠어요? 유제 1번 봅니다. 다음에 주신 전제 따라 결론을 추론하시오 그랬네요. 태풍이 오기 전에 언제나 파도가 높게 일었다. 근데 지금 태풍이 오기 전이다. 그러므로 파도가 높게 일고 있다요. 이랬을 때 거기 갈게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조건이죠. 다음, 파도가 높게 일었다. 이걸 뭐라 하죠? 대전제라 그럽니다. 다음, 뭐죠? A는 B다요. 그쵸? A는 B다요. 이번 태풍이 오기 전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태풍이 오기 전이니까 현재는 A다. 그쵸? A다. 그러므로 현재는 B다. 이렇게 나오면 돼. 이게 뭐야? 소전제야. 이게 뭐야? 결론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형적인 뭡니까? 연역적 전개예요. 전형적인 연역적 전개인데 이리했을 때 연역적 전개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여기 나온 대전제든 소전제든 이 전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절대적 참여해야 됩니다. 이건 진실해야 돼. 만약에 이것이 절대적 참여 아니라면 전혀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절대적 참여 아닌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그냥 쓸게. 호흡하는 것은 동물이다. 동물이다. 그죠? 이렇게 썼어요. 맞죠? 호흡하는 건 동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는 나무는 호흡한다. 나무는 호흡하죠? 탄소 과정을 하잖아. 그러므로 나무는 동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동물이 호흡을 하지 호흡한다고 해서 모두 동물인 건 아니거든. 그러므로 대전제가 잘못됨으로 해서 나무는 동물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가 절대적 참이 아니면 잘못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떤 서점은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민경이는 이 시점에 근무한다. 그러므로 어떤 서점은 잘 보셔야 돼. 어떤 서점인데 어떤 서점 말입니다. 10시까지 영업을 해. 근데 민경이는 말입니다. 이 서점에 근무해. 그러므로 민경이가 10시까지 근무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여기나 민경이가 오전 탐이지 오후 탐이지 풀탐이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전제가 올바르죠. 그래서 어떤 서점은 10시까지 누구지? 10시까지 민경이를 10시까지 직원들을 근무시킨다. 민경이는 이 서점의 직원이다. 그러므로 민경이는 10시까지 근무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지? 이 대전제를 어떻게 잘못 보고 답을 4번으로 못 쓰고 1번을 써버리는 학생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2번도 여기 나오는 이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그거는 3번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세 장의 기차표는 부산으로 가는 것이거나 목포로 가는 것이거나 강릉으로 가는 것이다. 세 장의 기차표 중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장의 표는 부산에 가는 것도 목포에 가는 것도 아니야. 뭐 당연하죠. 그럼 나는 어디 가야 돼? 나는 강릉에 가야 돼. 그렇죠? 됐습니까? 자, 간단한 추론 문제가 있는데 특히 거기 나오는 추론 문제 1번 있죠. 1번 문제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답을 갖다가 뭘로 1번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정말 주의해서 봐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제 파악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해서 진도를 마칠까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